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환영합니다. 순간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5월인데 날이 좀 쌀쌀해요. 저녁 아침으로는 되게 쌀쌀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그 긴팔 안에 네. 니트도 입고 네, 또 이렇게 자켓도 입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반팔을 이렇게. 저는 거의 1년 내내 반팔을 입고 있어요. 이렇게 오해하겠어요. 헬스 트레이너처럼 몸이 좋으셔가지고. 아닙니다. 와. 아닙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요즘? 긴 연휴였는데 네. 학교 수업은 이제 당연히 공휴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 저도 음악회도 보고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음악회 다녀왔습니까? 네. 어디 다녀왔습니까?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를 봤는데요. 네. 너무 좋았어요. 어떠셨어요? 진짜 영감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곡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협연자는 누구였죠? 알렉산더 캉토로프요. 네, 그 많이 다녀오셨던데. 너무 잘하는 연주자죠. 예. 네, 그렇습니다. 캉토로프는 우리나라에 많이 안 왔죠? 네, 리사이틀 왔었고 이번에 협연 온 것 같아요. 두 번째군요. 네, 자주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네, 또 이 한국 관객들의 또 이 반응을 직접 경험하면 외국 연주자들이 또 다들 좋아하죠. 난리 나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곡 어떤 곡입니까? 네, 오늘은 존 케이지라는 작곡가의 And the Earth Shall Bear Again이라는 곡인데 예. 한글로 번역을 해드리면 그리고 다시 땅은 열매를 맺으리라라는 곡입니다. 바로 현대음악의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 이 곡을 골랐냐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낯설게 느껴지는 곡들을 소개해드리는 것도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찾아 듣게 되는 곡은 아닐 수도 있어서 이 시간에 꼭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어렵단 이야기 아닙니까?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오늘 확신합니다. 예. 벌써 저는 난해함이 느껴지는데 아닙니다. 오늘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작곡가 존 케이지 작품 중에서 꽤 이슈가 되었던 곡 중 하나죠? 네, 제가 이 시간에 어떤 작곡가 작품을 소개드릴 때 그 네. 작곡가의 유명한 곡들을 연주해드리곤 하는데요. 이 작곡가의 대표작을 연주해드리려면 제가 아무것도 연주하지 않아야 됩니다. 바로 4분 33초라는 작품인데요. 이 곡은 연주자가 4분 33초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앉아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연주자가 등장해서 피아노 앞에서 아무것도 치고 있지를 않으니 당시 관객들에게는 충격이었겠죠. 그런데 이 존 케이지는 침묵 속에서 들리는 관객들의 웅성거림, 누군가는 왜 연주를 안 하냐 소리도 지를 것이고 누군가는 물건 떨어뜨리기도 할 것이고 그런 모든 주변 소리들이 음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존 케이지의 대표작은 프리페어드 피아노라고 준비된 피아노 또는 조작된 피아노라는 그런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는데요. 소나타와 간주곡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페어드 피아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내용인데 작곡할 때 주사위, 동전 등을 활용했고 예측 불가능한 소리의 발생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지는 정말로 기발한 상상을 많이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자, 존 케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음악 세계를 구축했는데요. 혹시 성장 과정에도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까? 네, 존 케이지는 1912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아버지는 발명가였고요. 어머니가 저널리스트였습니다.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어린 시절부터 글쓰기와 철학, 예술에 관심을 두루 가졌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피아노 개인 레슨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존 케이지는 당시에 새로운 기술이던 라디오 방송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런 지적인 호기심이 이후에 실험적인 음향 작업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수석으로 입학을 하게 되고 졸업을 하게 되고 16세 나이에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학교의 엄격한 규율에 반발하여서 대학을 중퇴하게 됩니다. 입학을 했는데요. 그렇죠. 참
아니 입학을 그럼 처음부터 시키지 말아야지. 무슨 본인이 엄격한 규율을 뚫고 들어갔는데 왜 난리지? 들어갔는데 이제 지키지를 못했고 그러면서 이제 삶의 방향이 많이 달라지게 되죠. 아 이게 대학 중퇴라는 왜냐하면 아무리 천재여도 그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삶의 방향이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학 중퇴에 존 케이지는 2년간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유럽에서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을 방문하면서 현대 예술과 건축 예술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네. 이 기간 동안에 작곡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1년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음악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리처드 블리그나 아놀드 쉔베르크, 헨리 카웰 등 당시 혁신적인 음악가들에게 배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21살에 현대음악의 거장 쉔베르크를 찾아가서 작곡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쉔베르크가 레슨비를 굉장히 높게 받고 있었대요. 그런데 케이지는 이 레슨비를 선생님한테 드릴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이 쉔베르크가 음악에 인생을 바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묻자 존 케이지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무료로 이제 배우게 되었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 참. 근데 이 일화가 네.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쉔베르크 밑에서 높은 수학료를 내고 배운 학생들은 뭐가 됩니까? 그럴 때는 이 쉔베르크가 이런 말을 붙였을 것 같아요. 다른 애들한테 비밀로 해라. 너만 특별히 그렇게 해주는 것이다. 제가 지나고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네, 이제 아직도 저랑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네. 분입니다. 네.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고 네, 제가 이제 그분이 노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레슨을 받으러 갔어요. 예, 네, 한 8번 가까이 받았던 것 같은데 그 뒤로는 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케이지처럼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대학교 아, 다닐 때라 뭐 대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게 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돈이 없어서 저는 나름 이런 지금 케이지 같은 스토리를 기대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너무 배우고 싶은데 더 네.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니까 그러면은 오지 마라. 아, 그래서 안 갔습니다. 뭐 그래서 안 갔습니다. 오지 마라고 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뭐 또 그분의 입장도 저희가 당연히 이해해야죠. 예. 아, 네, 그럼요. 그래서 지금도 무대에서 만날 때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자꾸 저를 보면 스트레스적 피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참 안 피하셔도 되는데 아니 뭐 전 충분히 이해되거든요. 그 솔직히 공짜로 배우려는 게 도둑놈 심보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존 케이지는 음악에 헌신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부럽네요. 쉔베르크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작곡가거든요. 예, 쉔베르크의 작품을 저는 좋아해서 네. 많이 듣는데 이렇게 인성까지 훌륭한지 몰랐습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와, 이런 질문을 하다니. 이 질문도 너무 근사하네요. 음악에 인생을 바칠 의향이 있느냐. 그런데 음악하는 사람 중에 이런 의향이 없는 사람 있나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나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존 케이지가 쉔베르크가 가르쳐 두는 대로 배웠을 것 같진 않은데 왜냐하면 또 워낙 그 케이지가 독특한 사람이니까. 네. 하지만 쉔베르크도 만만치 않은데 여하튼 그 스승과 제자의 음악 세계는 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 쉔베르크의 가르침이 케이지의 음악적인 방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이 케이지는 역시나 스승 쉔베르크의 음악 스타일을 모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승님이 케이지에게 화성에 대한 감각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고 케이지에게 결국 너는 넘을 수 없는 벽에 도달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제자 존 케이지가 그 벽에 머리를 부딪혀 볼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답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겠다라는 이 케이지의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전통적인 어떤 기존의 체계보다 새로운 소리의 가능성에 더 큰 관심을 보이면서 혁신적인 작곡가로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그 이제 지도 교수님인 쉔베르크가 네. 얘기했죠. 너는 이제 넘을 수 없는 벽에 도달할 거야. 네. 하면
그 벽을 어떻게든 넘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벽에 머리를 부딪혀 보겠다. 너무- 개기는 거 아닙니까? 아유 너무 멋있습니다. 아 멋있습니까? 이 존 케이지의 이 젊은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이게 확실히 이게 유럽 교육이니 미국 교육이죠. 스승님 입장에서는 레슨비도 안 받고 가르치는데 지금 네가 기초도 열심히 안 하고 이런 생각이 있으셨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듣네요. 잘 알겠습니다. 자, 부족한 부분은 본인이 좀 인정을 그래도 어느 정도 또 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네. 그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새로운 길도 또 찾아가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 케이지가 30년대 후반부터 실험적인 음악 창작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 계기가 된 게 시애틀의 코니쉬 스쿨의 댄스 부서를 위한 피아니스트로 채용이 된 일입니다. 네. 이곳에서 존 케이지가 자신의 작품을 연주하기 위한 미국 최초의 타악기 앙상블을 조직하는데요. 타악기 소리의 가능성을 더 깊이 탐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케이지는 안무가이면서 무용가인 머스 커닝햄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이 예술적 동반자로 평생을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트너십은 현대 무용의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타악기와 무용까지. 잠깐만. 그러면 이 케이지의 음악 세계는 이 융합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무용부터 시작해서 음악 네. 그리고 음악 안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이 존 케이지는 공연 무대에 타악기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페어드 피아노를 생각하게 됩니다. 1940년에 시애틀의 한 극장에서 미국인 무용가 시빌라 포트의 리사이틀에서 음악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아프리카 타악기를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공연 장소가 좁아서 피아노 한 대만 놓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지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피아노의 현 사이에 나사와 볼트, 고무, 지우개, 플라스틱 등 다양한 물체를 끼워서 새로운 소리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타악기 없이 피아노 한 대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그 개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존 케이지가 우연성을 작곡에 도입하게 되는데요. 작곡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생하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지금 들어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처음 나왔을 때는 난리가 났겠는데. 난리가 났었을 어떤 시도죠. 예. 특히 이제 우연성 음악의 개척자로 불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야, 이런 시도 존 케이지 이전에도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 프리페어드 피아노 그러니까 피아노에 어떤 장치를 해서 연주를 하는 것이 사실 헨리 코엘이라는 사람이 현을 손으로 뜯는 그런 기법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프리페어드 피아노의 특징이 현에 어떤 물체를 끼워 넣느냐에 따라 음향적인 특성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우리 스튜디오에 있는 이 피아노에 약간의 프리페어드 피아노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티셔츠를 한 장 가지고 와서 티셔츠도 꽂아놨고 제 자동차 키도 꽂아놨고 그리고 또 이 EBS 출입증도 제가 꽂아놨어요. 그래서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면요. 원래 피아노 소리가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되죠. 네. 그런데 줄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의도적으로 여기다가 지금 열쇠를 꽂아 놓은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약간 기타 소리와 비슷하게 들리는 것은 제가 여기다가는 이제 신분증을 꽂아놨어요. 그래서 어떤 곡을 만약에 연주하게 된다 그러면 기존의 피아노 소리와 조금 다른 효과들이 섞이게 되는 이거 거죠. 저 정확히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체크가 가능합니다. 제가 우리 EBS의 조율사 선생님께 혼나지 않겠죠? 저는 그것도 걱정되지만 첫 번째는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 네. 이 음악을 듣다가
터널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소리가 납니다. 지지지지. 예, 깨지는 소리가 나서 그렇죠. 너무 답답한데. 아, 이런 효과를 이제 쉔베르크가 쓰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몇 개의 건반에다가 설치를 해놨지만 이 쉔베르크는 이것을 또 어마어마한 규모로 벌렸습니다. 와, 자, 프리페어드 피아노 악보는 끼워 넣을 물체까지 이렇게 지정을 하려면 좀 복잡하겠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프리페어드 피아노 곡의 악보 맨 앞장에 보면요. 어떤 물체를 몇 센치를 집어넣고 어디다가 집어넣고 이런 것이 아주 상세하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 건반에다가 다 설치를 하려면 정말 뭐 1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 확인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내가 정확하게 그것을 해놨다 하더라도 이 물체는 예를 들어서 고무 같은 경우에는 수축과 팽창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나사를 넣어놨다면 그 나사가 튀기도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아노의 기종 그리고 조작 방식, 연주자의 선택에 따라서 전혀 다른 소리가 나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박지은님, 와 너무 좋아요 보내주셨고요. 3483 쓰시는 분, KJ 시도를 경험할 수 있다니 놀라운 시간이네요. 대전 미술관에서 KJ 사진을 보고 와서 새롭네요. 오미셀님, 정경님, 네 바로 지워졌네요. 작가님, 네 읽고 있었는데 지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KG가 개입이 되면 같은 곡도 연주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곡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케이지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우연성의 음악이라는 어떤 철학으로 발전하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소리를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우리 연주자들은요 항상 이 소리가 어떻게 하면 더 관객에게 전달이 잘 될지, 또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소리가 어떻게든 생겨나도록 허용하는 태도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는 이런 소리가 그냥 날 때 이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그의 어떤 철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소리의 어떤 사건이 되는 거죠. 그 우리가 음악을 배우면서 소리 자체 아름다움에 대한 그 기준을 네, 클래식은 좀 까다롭게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도 이 성악가라는 부분을 한자로 좀 찾아보니까 소리성 음악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소리가 음악인 건데, 지금 그 프리페어드 피아노의 이 특징을 말씀하신 게 소리의 사건. 음, 그러니까 이 소리가 생겨나도록 허용하는 태도. 그러니까 네. 아름다움보다는 어떻게 이 태도를 가질 것이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현대 음악이라는 것은 그냥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이렇게 실현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리페어드 피아노 예술적 의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케이지의 프리페어드 피아노는 전통 서양 음악의 어떤 미학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만이 음악이 아니라 우연하게 발생하는 낯설고 거칠며 심지어 불쾌할 수도 있는 소리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확장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에서 소리 자체가 자율적인 존재로 인정되고, 관객들이 그 소리와 마주할 때에 그 소리라는 존재의 다양성, 우연성, 개방성을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리페어드 피아노는 단순히 피아노에 어떤 장치를 가해서 소리를 바꾸는 어떤 수준을 넘어서 20세기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 소리란 무엇인가, 음악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철학적 질문을 예술로 풀어내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미니멀리즘 작곡가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쳤고, 많은 현대 작곡가들에게 실험성과 해방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예로 남아있죠. 네. 그 음악에 있어서 이 실험성, 해방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참 음악가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또 이 실험성과 해방성이 있어야 되지만, 네, 클래식 연주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주제예요. 그렇죠. 예, 태영 스님은 지금 이 프리페어드 피아노, 네, 이 존 케이지 음악을 클래식으로 생각하십니까? 네, 클래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낯선 뭐 피카소의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이후의 어떤 현대 미술 작가들의 작품도 우리가 순수 미술의 범위에 포함시키듯이 이 존 케이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태영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네, 워낙 클래식 본연 자체의 이 아이덴티티라고 할까요? 네, 그 부분을 또 깊이 탐구하고 좋아하잖아요. 네, 좋아하죠. 예. 그런데 좀 의외의 모습이거든요. 이 부분을 클래식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좀 다소 충격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이제 좋아하는 대가 분들, 네, 그 존경하는 분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클래식 노래 외에 내가 인정하는 클래식 외에 다른 노래 부르는 게 저는 솔직히 싫을 때가 있거든요. 아, 이분은 이거 안 불렀으면 좋겠다. 이 노래를 이걸 왜 하지? 네. 이걸 안 켰으면 좋겠다. 현악 연주하도 이거를 왜 켜지라고 네. 표현은 못하지만 네. 그분께 속으로 제가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통에 머무르는 부분에 클래식에 대한 아이덴티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태영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거 나름대로 좋아하고 네. 이것도 이건 나름대로 또 사랑하는 걸 느껴져서 다소 저는 또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또 신기한데, 그러면 태영 선생님, 지금 우리의 현대 클래식 연주자들은 네. 이런 실험적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해라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이게 베토벤 시대에는 베토벤 시대의 이런 철학적인 사조가 있었잖아요. 그 형식미와 그런 고전적인 그런 것이 있었고, 현대에는 왜 어떤 사상이라는 게 계속 변하고 그 트렌드가 계속 흘러가는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예전에는 굉장히 무시되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게 계속 변하는 것처럼 이 현대 더 초현대로 갈수록 우리 인간의 생각이 계속 음악도 따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연주자는 예를 들어서 제가 프리페어드 피아노 지금 이렇게 피아노에다가 장치를 해놓고 정태양이 새로운 걸 생각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쳐도 이미 존 케이지가 그것을 해서 이 소리의 해방을 주장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현대에 있는 아티스트들은 또 그것을 넘어선, 예를 들어서 소리의 해방이 아니라 뭐 소리는 더더욱 우리 인간들 내면에 있는 것이다 하고 뭐 침묵으로 간다든지 그런 어떤 시도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하고 싶은 분들이 하셔라 그런 생각입니다. 야,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존 케이지의 음악도 네. 100년 뒤, 200년 뒤에는 또 굉장한 클래식으로 취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우리가 듣는,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정말 주옥 같은 가요들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게 살아남아서 100년, 200년, 300년, 그리고 모차르트, 바우처럼 500년 이상 살아남으면 저는 클래식이라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현 시대를 살아가는 클래식 연주자들은 상당히 이게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네. 왜 실용음악가랑 클래식과는 구분되어 있는데 네. 이거는 분명히 실용음악에 가깝다고 클래식과에서는 생각을 할 텐데, 하지만 또 태영 선생님 말씀처럼 그것에 대해서 감각을 뒤처지는 연주자면 되면 안 되고, 네. 그래서 결론은 말씀하신 대로 하고 싶은 사람만 해라. 할 수 있는 사람만 해라. 이게 뭐 누구나 다 해도 되죠, 사실. 자, 오늘의 주제곡인 And the Earth Shall Bear Again for Prepared Piano는 작곡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작품이 1942년에 존 케이지가 무용가 발레리 베티스의 춤을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이 곡에서는 총 10개의 개별 음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은 작은 나사를 이용해서 조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부터 도까지의 음력 전체에 두 겹의 털실을 현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털실은 특정 음력에서 북소리와 비슷한 소리의 질감으로 무용과 어울리는 리드미컬하고 색다른 음량 세계를 표현해냅니다. 이제 감상해 볼 텐데 감상 포인트 하나 짚어주시죠. 네, 여러분 이 곡을 들으시면서 이것이 피아노인가? 피아노 한 대로 지금 연주를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이 나사를 꽂은 소리인지 어떤 것이 털실을 감은 소리인지 차이를 막 구분해 보려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듣기에 낯서실 수도 있는데
음악 자체는 낯서시더라도 존 케이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리가 이렇게 난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들어주시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단단히 각오하게 만들어 주시는군요. 자, 오늘 정태양의 클래식 빛나는 순간에서 소개한 존 케이지의 And the Earth Shall Bear Again for Prepared 피아노를 피아니스트 보리스 베르만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존 케이지의 And the Earth Shall Bear Again for Prepared 피아노를 피아니스트 보리스 베르만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주혜님, 와, 이런 작곡도 할 수 있군요. 기발합니다. 처음 알았어요. 피아노로도 이렇게 예술을 확장할 수 있다니. 신지혜님, 와, 의외로 괜찮은데요. 오늘 소개 감사드려요. 케이지 음악은 들을 생각도 안 해봤는데 앞으로 다시 찾아 듣지는 않을 테지만 그래서 오늘 들려드렸습니다. 시도는 흥미롭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신지혜님, 이 기승전결에 너무 완벽한 문자 아닙니까? 정말 멋있습니다. 네, 다시 찾아 듣지는 않을 테지만, 네, 그 한 문장으로 제가 다 알겠습니다. 김혜영님, 정경님, 태양님 두 분의 대화에서 클래식 음악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네요. 정경님의 압박감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의견을 펼치는 태양님 대단하세요. 제가 압박했습니까? 저는 압박한 적이 없는데. 그렇죠. 압박 안 하셨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항상 오해를 받는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클래식은 이제 예원 예고를 나오지 않은 사람으로서 늦게 시작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클래식을 시작한 계기는 아주 단순하거든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대학을 가보니까 클래식 음악이 오히려 저는 제 나름대로의 자부심은 예원 예고를 나오신 분들보다 편견 없이 더 자유롭게. 네.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존 케이지의 심정을 저는 솔직히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오페라만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 당장 인기를 끌지 못하더라도 뭐 환경에 관한 노래, 그리고 통증, 그렇죠. 장애인에 대한 노래, 그리고 또 뭐 난민에 대한 노래, 서로 바라보기를 미자기 수명한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인기가 없더라도 계속 부르고 해야 되는 게 사회적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기 때문에 존 케이지가 저는 솔직히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이런 시도를 통해서 클래식을 더 유입시키려는 저는 그 의도도 보이거든요. 네, 우리에게 어떤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우리가 대중예술하는 사람보다 더 기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생방송 중이라 더 과격한 언어를 쓰지 못하는데 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더 이럴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각형을 하는 거는 미학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또 반어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참 흥미롭고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변명 같은데 저는 태영 쌤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압박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압박당할 사이즈가 아닙니다. 예, 저보다 더 클 때가 있습니다. 김진영님, 존 케이지는 음악의 세계를 확장시켜주는 작곡가군요. 새롭고 신선합니다. 오미셀님, 저는 존 케이지 음악 새로운 느낌 좋았어요. 다시 들을 것 같아요. 와, 성공한 거 아닙니까? 오늘 메시지 정말 많이 보내주시는 거 보니까 이 존 케이지가 논란의 작곡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좋아요. 다시는 내가 찾아 듣지 않겠다라는 분과 나는 다시 찾아 듣겠다. 저는 여기서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무조건 저는 다 좋다. 저는 클래식 음악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공연 끝나면 다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박수 치고. 어떻게 다 좋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주무시는 분들이 일어나서 갑자기 좋다고. 그러니까 그거 알죠. 그거 아시죠. 근데 잠을 재워주는 연주가 좋은 연주일 수도 그렇죠. 있는 릴렉스. 이게 음정이 나가면 잠 못 잡니다. 거슬리지 않는 연주. 잘 자라 우리 아가 이게 참 음정이 맞았기 때문에 잘 수 그렇죠. 있지 않았나. 이상한 소리 죄송합니다. 자, 강은빈님, 가끔 미술관에서 보는 변기나 바나나 같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딱 그 예를 들어주시니까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청자분들의 메시지 덕분에 저희가 더욱더 신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존 케이지의 음악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대 음악을 감상하게 되면 그 멜로디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이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 있는 그 음악
고정관념 때문에 네. 낯설고 어렵고 힘들다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네, 그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존 케이지 음악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그리고 제가 사상과 철학의 움직임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몇 가지의 이 화두를 던져드리면요. 존 케이지는 예술은 왜 꼭 예쁜 소리여야만 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래서 틀 안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고자 말하는 셈이고요. 그리고 음악이 만드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작곡가가 모든 것을 지시하지 않고 우연히 생겨버린 소리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택한 거죠. 그리고 일상이 곧 예술이다. 4분 33초에서도 드러났듯이 특별한 악기가 없어도 우리가 사는 일상 자체가 예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통제와 규칙이 많은 사회에서 예술만큼은 자유롭고 열려 있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이야기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이런 이야기거리를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예술은 솔직히 이제 그 위기 속에서 더 빛을 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역사 속에 살아남은 그 작곡가들이나 또 이 작품들을 보면은 뭐 전쟁이라든가,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가족의 죽음, 네, 그런 부분들을 뚫고 나와서 네. 살아있는 것처럼. 하지만 지금 현대 사회에서 작곡가들은 그거에 비해서는 그 이슈를 찾기가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음. 그렇기 때문에 존 케이지의 이런 시도는 어 자연스럽게 나에게 오는 이슈가 아니라 스스로 이슈를 만들어내는 이슈 메이커. 음. 예. 아까 잠깐도 우리가 음악 꺼진 상태에서 대화를 나눴지만 피아노 저 위에 네, 현 위에다가 볼트나 너트를 넣어 악보에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항상 같은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매번 다른 소리가 날 텐데. 그럼요. 예. 그 그런 우연. 거에 대한 두려움을 스스로 던져주는 네. 이런 부분은 이슈를 본인 스스로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는 어떤 작곡가입니까?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클래식 들으실 때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라디오 앞에 가까이 앉으셔서 집중하면서 들으실 때가 있잖아요. 네. 감상하는 방법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배경음악으로서의 우리 삶 속의 배경음악으로서의 이 클래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 이름도 곡명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프랑스 작곡가의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알 것 같은데. 너무 유명해가지고 네. 조금 비밀로 붙일게요. 예, 비밀로 하시는 것 같아서 함구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태양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폴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한상곡 작품으로 79 들으려고 하는데요. 플루티스트 김유빈과 피아니스트 문주영의 협연으로 듣겠습니다.